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그리고 외교 안보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외교 안보 국제 분야 담당하는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는 워싱턴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됐었습니다. 양국 간 최초의 핵 우산 합의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었고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더 분주해진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에 주목해 한반도 정세의 주요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채택된 이후에 한미일 안보 협력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1박 2일간에 걸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을 예정인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은 워싱턴 선언을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보다 결정적인 행동을 경고한 가운데 이 핵실험장이 있는 곳이죠. 북한 풍계리에서 새로운 동향들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속도만큼이나 북한과 러시아, 또 북한과 중국 간의 밀착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러시아의 대량의 포탄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ICBM 기술 등을 전수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내일 한국을 찾게 되면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두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또 이번 방안의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요, 이 강제징용 해법 등의 역사 문제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그리고 북핵 대응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우선 역사 문제의 경우에 앞서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듯이 이 기시다 총리가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이런 뜻을 재차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기존 입장에서 얼마나 좀 더 진전된 입장이 나올 수 있을지 또 밝힐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또 역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또 민감해하는 부분이죠. 이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오늘 국내 언론들에서 좀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양국이 공동 검증에 잠정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구체성과 또 실효성이 있을지 역시 추후 발표 내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앞서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확고한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나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의 가속, 또 반도체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 안보 협력 등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당초 다음 달 중순에 열리는 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갑자기 한 달 정도 당겨진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최근에 미국 주도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부쩍 강조되면서 이 방한 일정도 이렇게 당겨졌다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대북 작전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양국이 살펴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국방부가 바로 반박을 했어요. 네, 말씀대로 앞서 그런 취지를 담은 이 국내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국방부가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우리 영해 내에서 한일 양국이 한일 해상 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이 침략 역사를 가진 일본의 군사 대국화 행보를 늘 경계해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매년 커지고 있는 이 북핵,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 그리고 북중러,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들이 안보 위협에 맞서서 한미일 차원의 군사안보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흐름이 미국의 적극적인 주도로 분명 뚜렷하게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군사 안보 협력의 강화,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최근 한미일 잠수함 지휘관들이 미 전략핵 잠수함에 함께 승함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지난달 18일입니다. 우리 해군의 잠수함 사령관인 이수열 소장이 미국과 일본의 잠수함 지휘관들과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인 메이남에 탑승한 모습이 최근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핵탄두 수십 발을 싣고 다니는 미 전략 핵잠수함의 위력, 그리고
이게 미국의 핵 전력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전략 자산이란 점은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 있는데요. 미국의 7 잠수함 전단장인 릭 시프 준장은 3국 지휘관들의 이번 승함에 대해서 한국, 일본과의 특별한 관계와 또 각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일본과의 직접적인 군사교류에 대해 이 정부는 아주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미일 군사안보미 협력이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한일 이 양국 차원의 군사협력 역시 더욱 가시화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네, 한미일의 이런 움직임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아무래도 북한일 텐데요. 북한의 최근 동향,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북한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비난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부위원장을 내세워 이 더욱 결정적인 행동에 대한 경고와 함께 첫 반응을 냈었는데요. 최근에는 관영 언론의 연재물 보도 형식으로 원색적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청년 학생 집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까지 열었었습니다. 보도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핵전쟁 흉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 화약고 전초기지로 전락시킨 괴뢰 역적 배당을 준졸이 규탄했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이 대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되는데, 물론 새로운 도발, 이 실제 행동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일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북한이 예고한 이 결정적 행동, 어떤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 살펴본 대로 북한은 첫 군사위성 발사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입니다. 준비만 갖춰지면 언제든 발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는 또 이 7차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나온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의 북한 전문 매체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이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에서 4번 갱도에서 새로운 활동들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을 보면 4번 갱도 입구 앞에 작은 건물 2개가 새로 건설됐고요. 3번 갱도에서는 배수로 또 전선 등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물론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정황들은 아닌데, 우리 정보당국도 앞서 이 북한이 핵탄두 대량 생산 및 전력화를 위한 검증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해온 만큼 지금 이 상황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미일의 관계처럼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최근 선보인 고체 ICBM 기술을 두고 러시아를 의심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금 공교롭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인 바그너 그룹에 약 1만 발이 포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신문은 이 북한 내부 사정에 밝다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소식통은 이번 거래가 러시아 정부의 의향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거라서 이 보도의 어떤 진위 또 얼마나 정확한지는 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던져주는 그런 함의들이 좀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러시아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이 많이 부족하고 아주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최격전지 이 바흐무트를 맡아온 러시아 용병단의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 철수까지 경고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포탄 공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포탄 등 무기 공급에 대한 반대 국부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지원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과 러시아의 ICBM이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왔죠. 네, 이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가 분석했던 내용입니다. 실러 박사는 화성 18형과 또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이 대형 ICBM이 크기와 모습, 구성, 성능 등의 측면에서 같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그러니까 양쪽이 협력하고 있거나 북한이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추적해서 설계 기법 등의 자료를 얻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신승기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화성 18형이 500킬로톤 위력의 탄두나 아니면 이 200킬로톤 정도의 탄두 3발을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면서 이른바 북한판 야르스를 목표로 개발된 다탄두형 탑재형 ICBM일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네, 최근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도 양측을 오가는 화물차 이동량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 막혔던 경제와 관광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건데 조만간 고위급 교류도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평화적 교류 협력은 환영할 만하고 적극 격려해야겠죠.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서 지속적으로 핵무력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 이중적 행보를 국제사회가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준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